리얼톡 한판 하면서 이런 주제가 올지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싸워요. 진짜 신발 던지고 싸우는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당연히 진보죠. 당연히 진보적이다. 진보적 보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표 얻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전 싫어당으로 정해서 싫어당. 보수도 모르겠고 진보도 모르겠고. 아니라니까. 보수의 철학이나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책에 대한 성찰이 없고 그냥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보를 보면 예를 들어 한 30여 년 운동권 분들은 30여 년의 권력을 누렸어요. 대학 운동권 때부터 사실상 실질 권력이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측면도 있고 또 그들만의 짬짬이가 되기도 해서 후배 그룹들이 못 들어가는 내년 총선에서 지금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까지 지금 가세를 해본다면 거의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님들, 그다음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누구라고 있었는데 지명은 안 했으니까. 아마 민주당발 새바람이 분다면 정통 민주당 적자들이 나와가지고 진보 쪽에 색채를 확실히 한다고 하면 보수 쪽도 색채를 확실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존 통계에서 한국당은 약 40% 가까이 물갈이를 할 때 항상 민주당을 이겨왔어요. 민주당이 먼저 저는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럼 진다고 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요 너무 오래 진행을 했나 봐요. 왜요? 리얼 토크 한판 하면서 이런 주제가 올지 누가 아이템을 오늘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매번 하던 얘기잖아요. 언제 매번 했어요? 본인만 매번 얘기하지 정치판 본인만. 얘기하면서 매번 정치. 보이지 않게 여기 유리벽을 놓고 보수와 진보로 근데 저는 오늘 아이템을 놓고 시청자분들에게 보수와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쉽게 또 우리 지역의 성향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내려놨습니다. 도저히 좀 못하겠어요. 어렵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또 정치 철학들이 나오게 될지 걱정이 벌써부터 많이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그냥 라이벌로 토크하시면 안 됩니까? MC 없이 오늘 머리가 쥐어날 것 싸워요. 진짜 신발 던지고 싸우는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보수인지 또 무엇이 진정한 진보인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의 성향과 이런 이념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까지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로 출발합니다. 말을 꺼내놓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참 두 분의 성향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저는 당연히 진보적이죠. 당연히 진보적이다. 교수님. 진보적 보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외교안보 보수, 경제 진보. 그냥 표 얻으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명확하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건 우리 둘이 아니라 여길 거예요. 저는요, 또 정했어요. 전 싫어당으로 정해서 싫어당. 보수도 모르겠고 진보도 모르겠고. 기회주의. 아니라니까. 기회주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신유한 네, 교수님께서 네.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계셨었다는 거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내에서는 보수 진영이라는 걸 알고 계셔서 네. 왜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강내 시골에서 미호천변에서 이렇게 오남매 장남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중1 때 쓰러지셔서 23년 투병하시고 그 뒤에 계속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그랬는데 사춘기 때부터 반발 심리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런데 이제 연대 상대를 갔는데 가고 보니까 정말 많은 빈부격차와 재벌 2세들 친구들 지금은 이제 좋은 친구들이 돼 있지만 그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심적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2학년 시절에 이제 민주화 끝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진보적인 노선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이렇게 오다가 거의 유일하게 그 멤버들 가운데서 기업 세계로 일찍 나가서 CEO가 됐어요. 그래서 현실 실질 생활과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제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에서 아까 제가 진보적 보수라고 저 스스로 개념 규정한 게 외교, 국방, 대한민국 전체적인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비즈니스나 산업, 대한민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먹거리, 일거리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딱 갈라서 나는 네. 보수, 나는 진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 이 이유 제 때문에 있었군요. 개인의 어떤 삶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진보를 외치시고 오라고 해도 잘 뭐 정치판은 가지도 않으시면서 하여간 진보를 이렇게 주장하시고 성향이 그러신 거는 왜 그러시나요? 뭐 가난해서 보수를 했다는데 그것까지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나눠주고 싶어서 이건 농담이고 사실 저희 집도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빈부격차나 이런 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기회조차도 못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세상을 좀 고쳐서 어차피 70년 한평생 사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진보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회의 평등.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진보 태어나서 계속 하층민으로 살다가 병들어서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이.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어차피 기회는 한 번씩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 성향에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줍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몰라도 네. 그렇게 지향을 해서 가자는 거죠. 오늘 보수와 진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또 우리 지역의 얘기도 좀 풀어내면서 네. 어떻게 보수와 진보를 나눠야 됩니까? 구분 우선 기준? 우선 흔히 이제 보수 진보 보수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진보 정당이 있습니까? 또 보수 정당이 있습니까? 주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정의당, 네.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을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당 강령보다 자유한국당의 강령이 훨씬 더 진보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보수 진보의 그 스펙트럼, 소위 이 잣대로만 늘어놓고 보면 진보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념적 잣대로.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정당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대중 정당이냐 이념 정당이냐로 보는데 대중 정당이냐 예. 이념 정당이냐 예를 들어 쉽게 독일의 메르켈 등등 기민당, 사해당, 녹색당 이런 이념 정당들이 그렇게 가시면 안 쉬워요. 네.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은 진정한 이념 정당은 없고 그때 대중들로부터 표를 먹고 가는 그냥 대중 정당들만 있는 상황이라서 헷갈리는 이게 거죠. 이제 이념적 색채가 옅어지고 예. 포괄정당이라고 그래요. 보통 대중정당을 여러 가지 이념을 섞어서 정책을 만들고 가치를 만드는 걸 포괄정당, 대중정당 이러는데 그런 것이 지배적인 현상인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이게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당 좌에서부터 우까지 예. 아니면 진보에서 보수까지 쭉 스펙트럼 상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정의당이 가장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민평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뭐 그다음에 무슨 당도 있겠죠.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뭐 지향하는 가치도 그때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 시민들이나 부분적으로 왜 이분법적으로 좀 네, 나누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진보 이렇게 하면 뭐 보수 흑색 아니면 뭐 하얀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어떻게 우선 쉽게 그 어원과 연원부터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진보하면 이퀄 좌파, 보수하면 우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보나 보수가 대중적으로 쓰여진 건 대한민국에서는 80년대 이후예요. 그전에는 진보다 보수다라는 이런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다 우파다인데 좌파 우파라는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로베스피에로 뭐 단두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때 한 번에 세상을 급하게 바꿔보자, 급진적으로 한 번에 바꿔보자 급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왼편에 앉았죠. 소위 자코뱅당이라고 아마 이렇게 역사책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공회에서 왕당파, 지금 것을 지키면서 서서히 바꿔보자, 개혁해 나가자라고 했던 지롱드파, 그들이 이제 우측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건 좌파, 온건 개선 개혁을 주장하는 건 우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우선 출발은 됐는데 그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서 우파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시장 우선주의, 예.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다. 예. 좌파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평등을 더 우선시한다. 지금의 현재의 미국으로 딱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트럼프가 1번으로 내세우는 게 그레이트 아메리카거든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스몰 거버먼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예. 이렇게 보면 개념이 딱 쉽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보수 예. 쪽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는 진보와 보수 좌익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진보나 보수라는 말을 더 선호를 하지만 사실 정치학계나 아니면 세계적으로는 좌파 우파라는 구분이 거의 공식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파나 우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학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파 쪽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틀리거든요. 자유와 평등으로 둘을 나눌 수는 없어요. 네 개를 나눌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자유와 평등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를 나눈다고 할 때는 평등 기준으로 나눈다는 게 공식화돼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귀족과 평민 간의 싸움이 예, 있었잖아요. 예. 신분상의 차이, 차별을 두고 싸웠잖아요. 그다음에 근대에는 정치적 권리의 평등 여부에 대해 싸웠고 지금은 사회 경제적 평등 문제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평등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저지를 하려고 하냐 이런 기준으로다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지금 21세기 2019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수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할 때냐? 네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당장 우리 자식 새끼들 취업이 문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런 이념이 지금 필요치 않고 지금은 네네. 차라리 이런 이념을 좀 뛰어넘는 네네. 정치에서 그런 어떤 실질적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냐면 특히나 지금 그 면에서 크게 일조하는 게 모바일 미디어입니다. 모바일 개인 미디어들 핸드폰으로 예. 정보의 등가성이 오고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죠. 그러면서 아마 지금으로 표현하면 생활보수나 생활진보 정도의 용어들이 더 맞을 거예요. 뭐냐면 진보, 생활보수. 기존에 이제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악용한 면이 있죠. 보수 진보를 부추겨서 양쪽의 대립을 극하게 했을 때 소위 이제 빠를 양산하는 빠 정치로 일부러 자극을 한 측면이 있죠. 예. 지금 5.18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극렬한 갈등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쪽을 결집시키는 효과들이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선호하지 않아요. 생활 진보, 생활 보수라는 게 뭐냐? 내 생활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특정 사안별로 나한테 유리한 쪽,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들어오네요. 네, 나한테 확 유리한 들어오네. 쪽을 예를 들어서 진보가 내세웠더라도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뭐를 했어요? 경제 민주화라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예. 서로 이건 보수에서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기존 관념으로 예, 하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걸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 생활 보수, 생활 진보 정도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확 들어오는 부분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런 주장, 그런 시류가 대표적인데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절대 반대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당연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건 맞는데 예.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과 가치거든요. 어떤 이념을 가졌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1930년대 그 유럽하고 지금 1980년대 유럽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계속 확대되다가 복지 정책이 갑자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축소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바로 정책의 차이, 이념의 차이, 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체에서 이념이나 가치 문제를 배제해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역사는 있을 수도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자꾸 배제하고 싶어요. 아, 조금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좀 들어와 보자고요. 네. 충북. 일각에서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 당도 저 당도.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저 영호남처럼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충북은 어떤 성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맞는 것 같습니까? 역대로 지금 80년대 이후에 대통령 숫자를 보면 영남이 여섯 분, 호남 출신이 한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영남 보수, 호남 진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딱 돼 있잖아요, 머릿속에.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충북, 충청 그리고 그 가운데서 충북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보면 봐야 되는데. 기존에는 보수성에 분명히 강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대전, 충청 다 마찬가지로 산업단지가 발달하고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됐죠. 특히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고 또 호남권 인구도 많이 유입됐어요. 예. 청주 같으면 흥덕구에 약 호남 인구가 약 20%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유, 상당히 많이. 그리고 들어와 흥덕구 있네요.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7세 정도로 아주 젊은 층들이에요. 예. 그러면 뭐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매력이 있죠. 굉장히 뭔가를 앞으로 나갈 것 같은 보수는 그냥 가만히 지킬 것 같은 좀 느낌은. 이런 등등 예. 맞물려서
충북의 정치 지형은 굉장히 지금 진보화돼 있다. 변하고 있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화 이유만 따져서 본다고 그러면 청주 지역, 충북 전체는 중간 정도고 그중에 청주는 조금 진보적이고 타 지역은 조금 보수적인 거는 항상 선거 결과 총선이나 대선에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는다고 그러면 중간. 거의 딱 중간인 것 같아요. 50대 50, 딱 맨날 중간에 여기 있는 것 충북은 같고. 바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중간에 있지만은 이게 서울과 지방을 가교하는 중간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을 예.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가 어떤 결정적 그 캐스팅 보터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풍향계 정치의 전체적인 진보냐 보수 쪽으로 가냐의 결정은 못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되게 빠르죠. 전국적으로 보면 평상시 지금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까지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10점 척도 중에 5.4 정도가 나와요. 평상시에. 예. 그러니까 약간 대한민국 분들은 중도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3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조금 더 가 있죠.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보수, 그런 진보들이 과연 본연의 색깔과 방향대로 본연의 가치를 잘 지향하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실제로 우리 지역 정치인들 얘기를 좀 보면요. 진보 성향의 당 소속인데 그렇지 않은 보수 성향의 당 소속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민주화 이후에 우리 지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 분들이 거의 50%는 차지해왔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홍재영, 변재일 의원, 오재세 의원, 그다음에 이시종 지사하고 한범덕 시장 이분들이 있는데 도종환 의원하고 노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민주당계 보수계 자유한국당적 색채가 더 강한 분들이지 아니었나 시민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살아온 어떤 인생의 이력이나 취하고 있는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빗대어 비추어 보면 아마 지금 최변이 개념 정리한 대로 그분들이 개혁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그냥 뭐 살짝 저희끼리 그냥 하는 조용한 말로 아무도 못 듣게. 그분들은 왜 민주당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연한 계기죠.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이 계산 대부분의 요 분들 중에서 몇 아니었을까요? 분은 네. 사실은 보수 정당에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자리가 없었어요. 그건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우연한 아니에요? 계기로다가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주당에 몸을 담게 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보수의 철학이나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책에 대한 성찰이 없고 그냥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름이 금방 막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죠. 반기문 전 총장이 예.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할 때. 이 지역에 있는 몇몇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인가 그랬죠. 네, 네. 그 의원님들이 찾아가가지고 공산당만 아니면 따르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여기 보수 출신인 우리 여기 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소리죠. 네, 그럼요.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념 따지지 않고 이야. 공산당만 아니면 따르겠다. 이런 봉건적이고 정말 퇴행적인 의식만 가졌지 보수의 철학, 가치, 정책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한다. 실제로 예. 지금 보수와 진보가 똑같은 점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다 자기들만 알고 기득권들이 후배들을 키우지 않는 거. 이거는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후배 있는데. 신진생이어서 그러신 거 모든 아닌가? 보수나 진보가 똑같은데 지금 아주 뼈 아프게 지적해 주신 좋은 대목이에요. 가치 철학에 대한 성찰 없어요. 반성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수의 기본 가치도 하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아는 거 있어요. 책임, 희생, 헌신. 예. 책임, 희생, 헌신 앞에서 산업화를 이뤘다라고 늘 자랑을 해왔어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책임, 희생,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보수를 먼저 보수하라. 보수라는 말 뜻이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지킨다는 뜻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고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쳐나간다. 이런 아주 교과서적인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죠. 또 거꾸로 진보를 보면 역시나 비슷하게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를 들어 한 30여 년 운동권 분들은 30여 년의 권력을 누렸어요. 대학 운동권 때부터 사실상 실질 권력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측면도 있고 또 그들만의 짬짬이가 되기도 해서 후배 그룹들이 못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아니, 양측이 다 비슷한 김 교수님은 문제점들이 중앙 있죠. 무대는 진보 쪽 비판하는 거는 중앙 무대는 맞지만 지역에는 정통 민주당 출신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지역에서 정통 유력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관료 출신이고 우연찮게 민주당에 들어와서 계속 눌러 앉았던 분들이지 그 진보의 가치나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추종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사실 시청자분들 모르게 저희만 조용하게 얘기하자고 해놓고 지금 나팔을 불어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현실 정치판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일부 또 저 팬들도 계시잖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본인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죠.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사실은 지금 우리 이런 토론과 마찬가지로 정말 기본적인 가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정당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민주당도 또 자유한국당도 본연의 가치나 이런 모습보다는 현실에 따라서 특히나 제가 중앙에서 흔히 듣는 얘기 있습니다. 빨리 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똥볼 차서 그렇게 되는 거야.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야, 큰 나무가 그림자도 크고 길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상과 현실에서의 부조화죠. 충분히 알고 있죠.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더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할까라는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 과정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금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까지 좀 가세를 해본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 진보의 어떤 분위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단은 만약에 민주당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50대, 지금 50대에 있는 지역의 정치인 출신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건데, 예. 그건 정통 민주당 출신들이거든요. 처음부터 운동권 출신이었고, 지역 정치에서 오랜 동안 민주당에 헌신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중앙 출신의 관료, 보수적인 관료 출신의 민주당 그 의원님들을 제끼고 등장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이 보다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비슷한 의견인데요. 선거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존 통계에서 한국당은 약 40% 가까이 물갈이를 할 때 항상 민주당을 이겨왔어요. 통계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40% 이상 물갈이를 했을 때 40% 그런 정도를 물갈이를 그럼 했을 얘기를 때 바꿔서 해서 승리를 하고 하려면 싶다면 40% 물갈이 40% 정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의 이제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오고 인선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들이 생겼죠. 사람들이 과연 이만큼 물갈이를 할까? 예. 뭐 이런 이제 퀘스천들이 생겼죠. 예.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먼저 저는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힘을 가진 집권 여당 확실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청와대로 가는 힘을 갖고 있어요. 야당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계파들도 있고요. 물론 민주당에도 계파가 많지만 예. 훨씬 더 강력한 대통령, 특히나 정확히 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예요. 예. 그러면 중간평가 및 향후 마지막 2년, 뒤쪽 2년을 레임덕 없이 가야 되는 과제를 않기 때문에 완전히, 먼저 선제적으로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 통계에서도 약 40을 물갈이했을 때 이겼는데 하지 않는다. 그럼 진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일단은 예. 뭐 내년에 민주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발 세대교체 바람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정치에서 정치 스펙트럼에서 쭉 있다 보면 여기에 거의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님들 그다음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누구라고 있었는데 지명을 안 했으니까. 아마 민주당발 새 바람이 분다면 정통 민주당 적자들이 나와가지고 지역에서 뼈가 굵었던 이제 적자들이 나와서 진보 쪽에 색채를 확실히 한다 그러면 보수 쪽도 색채를 확실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충북에 또 청주 특히 청주 지역 같은 경우 또 독특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 진보의 격통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의 출마하겠다. 김종대 의원. 예. 예, 그쪽에 출마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도 출마하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신 교수님도 출마 의사를 거의 비공개로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밝히셨어요. 너무 재미난 건 뭐냐면 정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촘촘하게 신용환 교수님이나 김수민 의원님이나 촘촘하게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더 촘촘해지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것 됐을 때 그러면 진보냐 보수냐 생활 보수냐 생활 진보냐 막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치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또 어떤
가치를 또 지향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수 정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당에서는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에 충실해라.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우리가 패족이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스스로 밑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우리가 패족이라든지 탄핵 이후에 어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실정 이런 걸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올라갔어요. 본인들 스스로 책임희생 헌신 노블리스 오블리제 보수를 보수하라 이런 본연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할 때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자 할 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 아,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보수는 최소한 그렇다. 뭐 진보가 집권하니까 진보 쪽에서는 뭐 그렇게 주문하는 것보다 보수가 이제 다시 재정립되고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보수와 가치와 역사,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자유수호, 그다음에 헌정질서 수호를 내세우는데 가만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누구죠? 진보 쪽이었어요. 학생운동권 민주화 세력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다음에 헌정질서 파괴한 사람들이 누구죠?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수가 헌정질서 파괴하고 자유를 억압해왔죠. 그 때문에 본인들의 지금까지 역사나 가치, 이런 데한 제대로 된 성찰이 있고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는 그 문사철 얘기를 좀 그래도 조금 했던 세대인데 그렇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근데 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니까 두 분은 훨씬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을 텐데 그 철학 부분에서도 오늘 정치, 철학, 보수와 진보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부분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래도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누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교수님. 네네. 저는 아까 이제 근본에 충실하자라는 의미에서 보수를 보수하라. 이제 보수라는 게 이제 지킨다는 의미로 상당히 이렇게 머무르는 정체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죠. 보수를 보수하라. 또 진보는 이제 나아가는 굉장히 프로그레시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그 진보가 지금은 이제 왜곡돼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제 엉뚱한 용어를 써오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무슨 진보다. 그 부분을 정말 진짜 보석 같은 그런 이념 그리고 가치로 만들어서 진보를 진보화하라. 보수를 보수하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진짜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이 희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정당, 정치인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만 소모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4차 혁명 시대나 무한 경쟁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전문가나 관료들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런 민주정치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갑질 논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그렇죠. 갑질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보다 조롱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지만 우리 세상, 우리 미래의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현실 정치가 비루하더라도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세,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자세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정작 본인은 뭐 정의당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뭐 돈이 없어요. 오재세 의원님이 지목을 해도 안 하시고 돈이 없어.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말씀 보석 같은 얘기도 좀 잘 듣고요. 저희가 좀 참고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